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이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품 담당자를 소개를 좀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뉴스탑10이 준비한 3위와 5위가 나왔습니다.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도 한마디 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까지 거론이 됐는데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5억 원을 투자한 건데 단순 피해자냐 관계인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입니다. 어제 진영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다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모르고 해서 피해자인 건지 옵티머스 비리 사건과 관련된 건지는 좀 더 수사가 진전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의 시각부터 먼저 듣고 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을 좀 같이 짚어볼까요? 여기 보면 진영 장관의 가족이 5억을 투자했는데 본인 1억, 배우자 2억, 아들 2억. 근데 손실이 꽤 컸다면서요? 예, 뭐 손실이 일단 지금 판매가 안 되니까 손실은 크겠죠. 근데 저는 진영 장관은 예전부터 쭉 보면 참 처신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을 했던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진영 장관의 올해 재산 신고액이 80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작년에 재산 신고액이 65억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재산이 15억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장관들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분입니다. 장관 1년 동안 15억이나 재산이 잠시만요. 늘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네. 얼마에서 얼마가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고액이 65억이었어요. 65. 네. 올해 재산 신고액이 80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1년 사이에 재산이 15억이나 늘고 이 전체 장관들 중에서 가장 재산 상승세가 높은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이제 또 이 펀드까지 투자를 합니다. 5억 원이나 되는 펀드를. 저는요, 그 장관들한테 지금 물론 뭐 법적으로 금지하는 건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장관 정도 이렇게 할 정도 이치에 있으면 저는 이런 펀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지위가 여러 가지 어떤 핵심 정보들을 많이 취급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예. 자, 그러면 뭐 장관 2년, 3년 정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재산 좀 안 벌리면 어떻습니까? 재산 안 그래도 많으신데. 근데 그 기간 동안 또 이렇게 펀드를 투자하셔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이번에는 뭐 환배를 못 받으시 하니 뭐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옵티머스 펀드가 어떤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어떤 매출 채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본인과 일과 좀 상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일도 바쁘실 텐데 어쨌거나 또 이렇게 또 펀드까지 투자하셨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못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손실도 있고 위법은 아니라서 뭐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현정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정대 국장. 예. 뭐 진영 장관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들어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위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옵티머스 그 사모펀드 자체가 원래 계획서상으로 공공기관의 투자 채권에다가 만약에 매출 채권에다가 투자가 그대로 됐다면은 네. 충분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도 다 관리 대상이니까 충분히 그게 자기 직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옵티머스 전체 펀드가 약 3,300여 명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모았거든요. 네. 그중에 현재 이제 다시 되찾지 못하는 사람이 1,166명에 5,151억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투자됐는가 이걸 보니까 거기에 투자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제안서상의 그런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부분 어떤 다른 데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우 한계 기업, 매우 불안정한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많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진영 장관의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현직 장관이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지만 예. 위법 이해의 충돌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의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신생펀드에 투자하는데 확신을 가졌냐. 이거 뭔가 진영 장관이 알고 투자한 거 아니냐.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우선 이현종 의원도 말씀하신 거지만 일단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이고 국무위원 신분이면서 현금 5억 원을 펀드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아무리 자기가 농협의 주거래 은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 5억 원이라는 돈을 선뜻 이건 좋은 상품이니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했을 때 하기가 쉽습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확신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재산을 굴리는데 규제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일단 최소한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야당 쪽에서는 더욱더 이걸 권력형 게이트로 지금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안부 장관이나 지금 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 문건들이 발견된 거의 내용을 보면 그 내부 문건에 적힌 내용대로 실제 사업이 성공된 경우가 있고 사업이 진행된 과정이 또 증명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정관계 인사라든지 당청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정말 옵티머스에서 이야기했던 또 추진하려고 했던 정관계나 청와대 인사들 그중에 한 명에 혹시라도 진영 장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검찰이 분명히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름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확신을 들 정도의 남과 다른 차별화된 정보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서 나오는 정관계 청와대 인사들과의 연루 가능성들은 검찰이 나서서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파헤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확신으로 5억이나 투자를 했냐 뭐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캐묻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영 장관 말고도 또 옵티머스에 투자한 여권의 의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기재위원회, 즉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의원께서 이제 1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가 이제 판매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돈 있으면 투자하는 거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나 장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 보면 이 재산 공개할 때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아니 본인들이 이제 세비 같은 거 한 1억 정도 이렇게 좀 넘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매년 그렇게 재산이 그렇게 왜 이렇게 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어떤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이제 다루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돈을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생펀드에 어떻게 저렇게 거금을 넣을 수 그렇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제한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관이나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 국회의원도 5선 하시면 오랫동안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옳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네. 지금 현직 장관의 이름 그리고 여당의 기재위 이름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니까 취재진이 오늘 여당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차치하고 피해자라고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로비스트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게이트냐 뭐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걸 지금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은 게이트라고 보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물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이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실제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인이 이익을 본 분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걸 게이트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표현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이게 게이트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요소인지는 좀 지켜보는 상황이 돼야 된다. 아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게이트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모양새로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국감 곳곳에서도 옵티머스 사태로 설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협 국감장에서는요. 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자로 알려진 NH투자증권이 야당의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옵티머스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2019년 4월 달에
이사장을 접촉한 적은 있습니다. 전화가 왔었습니다. 금융상품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를 좀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상품 담당자한테 한번 접촉을 해보라고 메모를 넘기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전에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본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재현 대표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지시를 하면은 누군들 그 내용을 하나의 압력이나 지시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업을 하나 시효가 됐기 때문에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닙니까? 네. 전화번호는 전달했지만 지시는 없었다. 우리 추 회장 관계에서 이렇게 말해서 국민들한테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진영 장관에게도 투자를 권유한 곳이 바로 NH투자증권이잖아요. 그렇죠. 하정대 국장. 여기 보면 옵티머스 고문으로부터 전화가 올려왔고 옵티머스 대표를 접촉해보라고 담당자에게 메모를 전달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게 때문에 NH투자증권이 최대 판매처가 됐다는데 이거 그냥 외압 없다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사모펀드를 실제 이제 중개하는 그런 이제 증권사 이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저런 거를 만약에 중개를 하게 되려면은 적어도 그 사모펀드를 처음에 주관하고 운영하는 그 회사의 제안서를 받고 그거를 검토하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의 대표이사가 옵티머스라고 하는 운용사의 고문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 받고 거기 대표를 한번 만나보라 하고 직원한테 지시한 다음에 3일 만에 저게 바로 그걸 판매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3일 만에.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는요, 공모펀드하고 달리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게 비록 2015년에 5억, 그 2015년 이전에는 5억 이상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억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가 날 수 있는 거액이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3천여 명이 1조 5천억이면 평균적으로 한 5억을 투자한 거거든요. 많이 투자하는 수십억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저거를 판매하는 회사도 상당히 오랜 기간 과연 이 지금 제안서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과연 거기 투자하면 돈은 얻을 수가 있는가, 그 시간 안에 2% 또는 3% 이익을 과연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알아본 다음에 그거를 자기 회사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하지 않고 3일 만에 이거를 승인했다? 이거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옵티머스 지금 고문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이상으로 다른 데서 더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3일 만에 저것이 바로 판매 승인이 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윗선에서 외압이 없지 않고서야 이렇게 급조돼서 펀드를 만들 수 없다. 예, NH투자증권. 거기 있는 전문가들 얘기는요. 저기에는 NH농협투자증권의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냥 거기 주관사에 있는 고문 한 사람한테 얘기 한마디 듣고 그 대표 한번 만나봐라. 그 얘기 듣고 3일 만에 결정한다. 이거는 관행상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더 다른 압력이나 아니면 청탁을 받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 옵티머스 그럼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지? 검찰도 뭐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김은식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저희 뉴스탑10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메시지 하나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이 공공기관에 투자가 된 공공기관이 이제 돈을 댄 이제 옵티머스 투자 적정성 여부 조사를 지시했는데 근데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여권의 게이트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감 때문에 하든 아니면 자신감이 아닌데 미리 선제를 하든 간에 일단 국민적 관심이 지금 다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어제도 이미 간접적으로 그 청와대도 적극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했고 오늘 또다시 이어서 검찰과 별도로 옵티머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대통령이 이 정도 국민적 관심 사안이면 대통령이 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대변인을 통해서 간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옵티머스가 갖는 가장 위험성은 뭐냐면 대량의 펀드를 모아서 이 부분을 공공기관에 투자를 지금 유치하는 것을 선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공기관에 투자는 지금 하 국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만 저 전파진흥원 같은 데서 한 75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나 개인 입장에서 보면 야 나라의 공공기관이 수백억씩 투자하는 펀드니까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투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옵티머스라는 이 선전을 해가지고 돈을 거의 1조 원 이상 모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아까 NH농협 투자대표 그 부분 정영채 대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외압이나 개입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전관계 고위급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힘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야 좀 투자 좀 해봐, 좀 알아봐, 그리고 만나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 부분까지 다 해서 저는 대통령이 지시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뭐 뒤늦게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요. 엄정하게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로비의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향할 수 있을까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청와대 파견 중이었던 검찰 수사관을 수차례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 투자가 벌어졌을까? 그분의 배우자인 이모 변호사가 바로 이 회사의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역임을 하자마자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가죠. 이걸 딱 들으니까 이 앞과정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차분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지금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저 핵심 인물 청와대 전직 행정관, 이모 전 행정관과 그리고 또 다른 검찰 수사관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김재현 대표가 만났다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민정수석실에 같은 기간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뭐 같은 사무실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게 또 큰 사건이 터지니까 또 민정수석실이 또 등장합니다.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울산시장 선거 사건 때도 민정수석이 등장했었고 드루킹 사건 때도 당시에 그 민정비서관이 어떤 직접 만났다는 해서 또 민정했었죠. 뭐 아시겠지만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것도 민정비서관실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되는가? 사실 여기가요. 공직기관과 함께 주로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원 등등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정기관들을 통할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지금 옵티머스 지금 펀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여기에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가 지금 핵심 인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달에 민정수석실에 들어갔어요. 지난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이 옵티머스, 남편이 옵티머스에 있는 간부예요. 그렇죠.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옵티머스 주식을 9.8%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9.8%는 엄청난 주식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관에서 관장하는 게 뭡니까? 검찰과 금감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 펀드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관여되는 게 금감원이나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뭐 했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이분이 여기에 들어갔을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댓글 사건이라든지 등등 주요 인사들의 변호인을 맡았다고 그래요. 자, 근데 또 한 명의 지금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검찰 수사관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울산 사건 났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청와대 특감반원이 있었어요. 예. 바로 그분 후임자로 들어간 분입니다. 아하. 들어가서 이분이 그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 옵티머스에 있는 전 대표와 수시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이분이 이제 지난 7월 달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지금은 민간인 신분입니다만은 본인은 뭐 돈 받는 게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에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정수석이 있는 분이 왜 이런 펀드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났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게 뭔가 정보를 주고받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라인펀드 사건은 경제수석실에 파견되어 있던 금감원 공무원이 문건을 갖다 줘서 지금 구속돼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검찰 수사관 얘기는 이현정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최 교수님.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보도를 보니까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옵티머스 대표가 이 청와대 민정실 파견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에게 용돈을 줬다. 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옵티머스 수사 관련해서 아마 누가 수사를 받다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재현 대표가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실에 파견 근무하던 한모 검찰 수사관에 용돈을 줬는데 사건 터지니까 연락도 안 되고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지금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 검찰 수사관
이 사람이 정말 돈을 받은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이게 한모 검찰 수사관, 이제 지금은 검찰 수사관이 아닙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 본인은 또 안 받았다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용돈이 오갔는지,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누가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정대 국장, 저하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검찰 수사관은 한테 용돈을 줬다는지 이제 진술을 보도가 나온 거고, 여기 화면에 보면 대표가 전직 행정관 부부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도 챙겨줬다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이 그냥 돈을 줬을 리가 없다면 뭐 검찰 수사관 용돈, 전 행정관 생활비, 결국은 대가성 여부가 핵심일 텐데, 그럼 그 대가로 또 뭘 했는지 이걸 좀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전 행정관 이모 이제 변호사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지금 이제 윤모 변호사하고 부부가 모두 이 옵티머스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쪽 분야를 전체적으로 쭉 잘하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 분야 항상 이런 사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쪽 금융 분야를 잘하는 사람하고 항상 변호사가 동시에 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결국은 검찰 수사로까지 가게 되고, 검찰 수사 가기 전에는 금감원의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결국 변호사가 끼어서 문서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변호사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부부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부부가 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거기 있는 지분도 갖고 있고, 또 심지어 여기 보면은 이분 부인인데도 옵티머스 지분이 9.85% 10만 주나 갖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또 투자 경유지 septillion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거든. 여기에 있는 그 지분은 또 50%나 되고, 심지어 뭐 여기에서 이제 다른데 자유사로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사위사까지 아까 헤더 파워웨이라고 하는 자유사까지 이모 변호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모 변호사가 여기에 있는 행정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찰의 대검에서 아주 유능했던 수사관이 여기 행정관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두 사람을 김재현 대표가 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하면 구워 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그리고 미리 수사를 하기 전에 여러 범죄 첩보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도 다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심지어 남의 것까지도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알아줄 수 있는, 여기에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망원처럼 심어놓고 활용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500만 원 이거 뭐 그냥 그 뭐 월급 주거나 아니면 용돈 줬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으시군요. 일단 해당 검찰 수사관은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